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디셨습니까? 온통 파란불이었죠. 계속 이러니까 이제 사람이 무뎌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뿐이 아니고 미국 증시도 온통 파란불입니다. 그래도 간간히 빨간불이 있어서 유심히 보면 그건 내가 담은 주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속상하고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종목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매크로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이 어떤지 이걸 한번 공부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마의 브레인이시죠. 정광훈 크리에이터, 그리고 여의도 닥터둠 강영현 이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금요일부터니까 장은 내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내일 하루 우리 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추석 이후에 장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부터 얘기 한번 해보죠. 우리가 금요일 쉬고 월요일 쉬고 장이 이틀 이렇게 쉬는데 매크로 이슈들은 한적해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쉰다고 줄어들지는 않겠죠. 하반기 증시 흐름 한번 짚어보죠. 낙관과 비관이 혼재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지표가 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증시가 이에 대해 가지고서는 좋지 않게 반응하는, 그렇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기류가 훨씬 더 증시에 만연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는 침체에 대한 우려, 인플레발, 이게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것이 얕게 오느냐 깊게 오느냐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긍정론을 펼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오더라도 얕게 올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반기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이고, 반대로 깊게 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네. 그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는 쉽니다. 이런 얘기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반기 증시 낙관이냐 비관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좋을 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반등할 때마다 조심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원칙, 뭐 하여튼 레토릭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건 뭐냐면 Don't fight Fed입니다. 그러니까 페드에 맞서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페드가 엄포를 놨죠. 주가지수 올라오고 코인 올라오고 다 하니까 이거 안 돼라고 얘기했고, 부동산도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QT는 본격적으로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5월, 7월까지 금리 인상이 갑작스럽게 75bp 막 150bp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역대급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주사를 인젝션을 빡 했을 때 그 결과물을 봐야죠. 주사 놓고 2박 3일 기다려서 의사 선생님이 내용을 보고 혈액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듯이 3월에 인젝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오냐? 9월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빠진 거는 인플레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되라고 하면서 매크로 환경이 뒤집어지니까 심리적인 위축,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완전히 단체로 다 빠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중에서 괜찮은 거는 올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건 이 기업들이 정말 제로금리에서 3%까지 6개월 만에 땡긴 이 상황에서 얼마나 이익을 방어하고 주가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테스트하기 시작하는 거가 딱 9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임스팬하고 페드의 타임스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혹시 여기서부터 전저점 끼고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 윗방향으로 멀리 보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야, 인플레도 낮아지고 저거하고 다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없고, 어쨌든 리스크 대비하시면서 하방 쪽으로 마인드를 갖고 내년 봄 지나고 나서 주식을 멀리 보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까지도 좋게 보진 않으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떨어졌다면 이번에는 기업의 가치, 옥석 가리기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미국의 이제 지수를 보면요, 구매력 지수도 굉장히 사상 최고치라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로 보면 뭐 괜찮은 사인들도 있어서 경기가 연착륙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기대도 있단 말이에요.
낙관론자들은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네,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낙관론 쪽에서 기대는 부분이라면 아마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ISM 서비스업 PMI가 간밤에 나왔는데 좀 서프라이즈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가지고서 고용이 계속해서 괜찮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낙관을 네. 펼치는 쪽에서 근거 자료로 제출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반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실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PMI가 ISM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 마켓이 발표하는 게 있는데 이 양자 간의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데에서는 사실 같은 시각 약간의 시차를 두고 어제 같은 날 발표가 됐는데요. 네. ISM에서는 좋다라고 나왔고 마켓 쪽은 수정이 됐는데 오히려 하향 수정이 되어서 네. 지난 2020년도 3월, 4월 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마켓에서는 좋지 않다, ISM은 좋다 이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조금 너무 좋게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네. 아직 좀 첩첩산중으로 놓여 있는 게 많다. 예,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자료 해석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경기 침체를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역대급 구매력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구매력이 좋다는 것은 경기가 좀 살아난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딱 놓고 네.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증권맨이나 혹은 네. 이 입장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페드의 입장으로 봐야 됩니다. 네. 네, 지금 구매력은 좋습니다. 당연히 달러가 올랐으니까 물건값이 싸지죠. 네. 한국 것만 해도 30% 환율이 올랐으니까 한국 물건 사다 쓰면 30% 싸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걔들은 좋죠. 그런데 예. 그 내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그동안 나눠줬던 돈으로 세이빙즈 레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저축률이 완전히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게 거의 08년도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인플레를 엎어보면 네. 실질 구매력 자체,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뭘 할 수 있는가를 보았을 때는 역대급으로 낮아졌죠. 네. 지금 그 뭐 실업 지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실업 지표를 볼 때 페드는 지금 이 실업 지표를 끌어올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을 끌어올리고 싶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페드의 정책적인 목표는 인플레를 잡는 건데 그 인플레를 잡는 시험지가 뭐냐? 뭐 생산도 있고 소비도 있고 고용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실업 지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드는 얘기하는 게 그거죠. 괜히 고용해가지고 돈도 못 벌면서 낮은 금리로 돈 끌어다가 사업 벌려놓고 애들 임금 주면서 돈도 못 버는 애들은 문 닫아라. 그러면 거기 있는 애들이 나와서 실업자로 잡히면서 지금 막 증가하고 있는 임금을 낮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재고용이 되면서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걸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페드 정책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를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산, 소비, 지금 소비를 말씀하시는 건데 소비도 잘 보면 지금은 무지하게 좋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 안에도 좋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라고 하는데 그 아니요 수준이 거의 공황 수준입니다. 앞으로 쓸 돈이 없는데 나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거고 물건값이 너무 올랐는데 네. 내 임금은 그걸 못 쫓아가 라고 하는 거가 그 소비 기대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 구매력은 굉장히 좋으니까 그거 보고 야 경제 좋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6개월 후에는 소비가 감소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ISM 공장 주문 같은 거 있죠. 벌써 장사하는 사람들이 눈치 딱 챈 겁니다. 재고 너무 쌓이고 안 팔리는 것 같아. 이제 주문하지 마라고 하면서 오더 컷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장이 돌아가는 속도를 나타내주는 ISM 제조업 지표가 까꾸러졌죠. 그 중에서도 재고는 쌓이고 뉴 오더는 감소하는 아주 악질의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ISM 제조업 지표와 비제조업 지표 이건 서비스업 지표인데 지금은 ISM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고 서비스업 지표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 지표는 임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드의 집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이고 실물 경제의 기업 실적을 나타내 주는 게 ISM 제조업 지표라고 본다면 그거는 부러지고 있고 이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통해서 물가 올라가는 것들은 자극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생산과 소비를 자극하고 있는 실물 경제 부분은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게 엇박자가 나버리게 되면 이제 이름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페드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빨리 금리 땡겨서 사람들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지. 자산 가격 다 떨어뜨려야지라고 하면서 지금 금리를 굉장히
긴축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매력 지수가 역대급인데 네. 그게 오래 가지 않고 한 6개월 내로 꺾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아까 구매력 지수가 높은 것은 강달러로 인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달러가 지금 30% 올랐으니까 30%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매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구매력이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은 꺾인다. 그러면 강달러가 그때쯤 되면은 꺾인다.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어쨌든 지금 달러 관련돼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입니다. 네. 달러 빼놓고 나머지 통화는 전부 약세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 미국이 긴축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달러 잔치한 거죠. 달러가 다 윤전기 돌려갖고 돈을 막 찍어대니까 그게 미국도 들어올렸지만 전 세계도 다 들어올렸고 네. 그게 다시 리턴하는 거죠. 달러가 네. 강세니까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의 상대적인 통화인 바스켓의 60%를 구성하고 있는 유로화가 완전히 지금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인플레 때문에. 그러니까 유로화가 내려가면서 달러가 강세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만약에 환율이 안정을 갖고 달러가 다시 약세로 전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미국에 있던 달러들이 이제 나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신흥국도 오르고 유럽도 오르고 다 오를 거고 네. 환율도 뚝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거의 핵심 키는 유로존이다. 네. 유로존이 에너지 문제라든가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금리 인상하는 문제를 캄다운을 시키면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에 대한 얘기는 좀 잠시 후에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를 보고 고용지표가 양호하다고 금리를 계속 올려도 되겠다. 경제가 견디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고용지표가 조금 다운이 되면 그러면 금리는 안 올리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 가지고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 연준이 그 사이 몇 달 동안 강조를 한 것은 시장에서 너무나도 침체가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니 연준이 보기에 이렇게나 고용이 좋은데 침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할 때 고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이 이런 식으로 너무 뜨거우면 이것 자체가 인플레를 자극하는 면이 있으니까 이 뜨거움 오히려 좀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고용 데이터가 잘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 지난 금요일이었었죠. 그때 나온 거는 딱 연준의 입맛에 맞는 골디락스 같은 고용 데이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9월 달에 50bp냐 75bp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도 그렇고 매파성을 보였죠. 그리고 그게 끝난 이후에 나온 각종 다양한 매파냐 비둘기냐 가리지 않고 연준 위원들이 발표하는 것의 특징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는 50이냐 75냐에 대해서 아무도 확답을 안 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년도에 혹시나 시장에서 기대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완전히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잭슨홀에서 그렇게나 강하게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질 않았더라고요. 그런 점들은 연준의 대단한 부담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9월 달에 50이냐 75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내년 연말까지 금리 인하 기대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좀 장기적인 부분에서의 인플레를 꺼트리고 가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소위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낮은 금리를 더 오래 로얼 포 롱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높은 금리를 더 오래 하이어 포 롱거라는 레짐 체인지가 있었다. 네. 이렇게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봐도 매크로 환경이 녹록치가 않고 녹록치 않은 게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그 안 좋은 상황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광훈 크리에이터는 지난번에 이제 그 하반기에 우리나라 증시 대형주 위주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네네. 그 의견은 지금도 살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방송이 연초에 시작한 이후로 예. 계속해서 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출연했을 때부터 해가지고서는 뭐 국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역금융인 것 같다. 네. 그다음에 봄이 좀 되고 나서는 역실적에 이제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는 한 7월에서 10월까지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그게 지나고 났을 때에는
생각보다 의외로 연말에 증시가 셀 수도 예. 있다라고 했었고 그 점에는 사실은 기본 바탕은 침체가 깔려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증시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금이나 이런 관련해가지고 정책들 중에서 증시가 강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꽤 나왔더라, 큰 정책들이 나왔더라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사실 이거는 이제 그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겠지만 법인세율 인하가 될 수 있느냐. 예. 그것만 되어도 한국 기업들 EPS 그로스가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었을 때에는 대주주 요건이 대단히 양도세에서 완화가 되는 네. 면인데요. 이거는 대통령 시행령만으로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 아닌가. 네. 예, 이게 100억입니다. 가족 합산도 안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매매가 쉽고 쉽게 채울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해서는 새로운 뉴머니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건 대형주 위주가 일단 아니겠느냐. 한번 증시가 좀 많이 좀 하락을 겪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형주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점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수급이란 게 영향을 주느냐 하면요. 사실 지금 수급이란 게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제는 펀더멘털 분석을 넘어서서 가장 우려가 되는 면은 모든 시장에서 유동성이 너무나도 증발해 있습니다. 네. 증시 같은 경우에 50조가 넘던 거래 대금이 10조 초반대로 떨어져 있고요.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200억 주 이상씩 거래가 되던 것이 지금은 100억 주 이하로 떨어져 있고요. 네. 이것은 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2020년 3월 수준의 유동성 상황이다라고 채권 미국 시장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거래가 WTI 원유 선물이 3분의 1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보시면 한국, 미국 모두 다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수세가 완전히 실종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새로운 매수자들은 어떨 때 들어오느냐 하면 가격 매력이 추가로 생겼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대단한 페이버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점들이 뭐 연말 정도에서는 저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전히. 어떻게 보면 경제 전반이 뭐 달라지거나 뛰어나게 좋아진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인 파월의 발언이 나오기 직전에 괜찮았어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8월에 뭐 서머 랠리 뭐 얘기하고 그때 저도 이제 막 랠리가 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근데 파월의 매파 발언 이후에 찬물을 확 끼얹듯이 그냥 수그러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 갈 것이냐, 이게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여지는 없는 것이냐, 이 부분이 참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 8월 정도의 반등 뭐 이런 네. 걸 기대한다면 그거는 뭐 괜찮을 수 있다. 그럴 수는 있다. 그 정도는 올 수 있다. 네. 네. 지금 뭐 혹시 가능하시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장 빠지는 거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낙엽처럼 쫙 이게 미끄럼틀처럼 빠지는 그런 장은 없습니다.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장도 빠진 거에 반쯤 돌려놓는 그런 흐름들은 계속 나온다라는 거고 앞으로 역실적 장세와 정책이 반영되는 순서를 봤을 때 앞으로 1, 2년은 그런 장세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게 혹시 만약에 하반기에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러려고 하면 어쨌든 누가 사줄 거냐, 첫 번째 누가 사줄 거냐, 개인이 살 거냐, 기관이 살 거냐, 외국인이 살 거냐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살 거냐라고 하는 거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 살 거냐, 외국인이 돌아와야 되는데 외국인 돌아오려면 환율이 여기서 더 안 올라간다는 컨빅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한국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부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채권금리가 올라가다가 꺾이기 시작하면 거기부터 돈을 태우면서 환율이 들어오고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두 번째로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빠른 지표가 뭐가 있을 거냐라고 보았을 때 일단 에너지 가격이 빠지게 되면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대규모로 개선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달러가 쇼티지가 나면서 외환시장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표가 돌아 나가서 수출이 잘 될 거다. 우리가 물건을 파는 쪽에서 유럽, 중국,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돌아가야 제조업체만 가지고 있는 한국의 물량들이 거기로 들어갈 거니까 그게 돌아 나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3개월 후에는 한국 수출 터미널이 바빠진다라고 하는 컨빅션이 생길 거고 그걸 보고 있던 외국인들은 들어올 거고 그러면 채권 시장 들어오고 환율 달러 내려가고 WTI 내려가고 그러면서 외국인이 사들어갈 겁니다. 국내에서 펀드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은행에서 3%, 3.5% 잘만 조금 해서 조금 금액 적금 넣는 거라면 이벤트 합치면 6%짜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주식시장 가서 손해보고 1, 2년 해봤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럼 빚 갚고 그거 은행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기서 펀드도 나오는 거거든요. 개인 주머니에서 펀드를 사야 그 펀드가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고 만약에 들어오면 외국인이 뭘 살 거냐.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그다음 바이오 이런 것들을 살 건데 금리가 높은 시점에서 바이오는 탈락.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커머디티 가격 내려가고 뭐 성장은 추세는 좋으니까 그건 좀 살 수 있다. 그러면 자동차 쪽은 지금 좋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고 반도체가 좋아야 되는데 ISM 제조업 지표 부러질 때에는 반도체주는 안 사는 게 공식처럼 나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개선될 가능성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페드가 요구하는 거, 제가 이거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가 뭐냐면 독재하고 거품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드가 칼을 빼서 금리를 이렇게 땡기고 있고 3%까지 올리고 있는데 굳이 주식시장 20%를 빼려고 정책 수단을 동원했겠느냐라고 보았을 때 그건 아닐 것이다라는 거고 자산 가격이 너무 높은 레벨로 와 있습니다. 지금 07년도에 부동산 터지던 것보다 훨씬 더 케이스 실러 지수는 훨씬 더 많이 올라왔고 인플레까지 고려하게 되면 어마무시합니다. 주식시장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게 없거든요. 쓸 돈도 없고 그러니까 카드값 번내서 물건을 사서 쓰고 소비는 유지하고 있어. 소비는 못 줄입니다. 그런데 집도 안 팔고 주식도 안 팔고 그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이거 카드값 다 갚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거를 채권 시장에서 측정하는 거는 앞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비딩을 붙어가고 가격을 매기지만 실제로 시장에 있는 심리는 그 가격 자체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주식 비중 이런 것들이 내려왔을 때 페드는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자극하기 위한 가장 핵심 지표로 보고 있는 딱 그 곡선이 뭐냐? 필립스 곡선이고 그러니까 실업률을 끌어당겨야만 이거는 끝나는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오고 30%, 10%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한국 대형주를 크게 사고 외국인이 돌아오고 뒷바람을 받는 그런 환경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미국의 실업률이 튀어 오르고 ISM 제조표 돌아가고 환율 거꾸러지는 걸 보고 그때 들어가도 괜찮다. 지금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반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정적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뭐 물론 그 반등도 있고 하락도 있겠지만 반등이 할 때마다 어느 정도는 좀 현금 보유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가 반도체 지금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제가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5만 원대인데 지난번에 아마 그 전저점이 5만 5천 원 가까이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5만 원, 뭐 5만 얼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럼 더 밑으로 가느냐? 이 부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어제도 잠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2018년에 4만 5천 원인가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나눈 다음에 분할한 다음에 네. 그 겁나는 거죠. 거기까지 가느냐 이거죠. 예, 지금 계속 이러니까. 네. 근데 개인들은 사니까. 근데 사지 말라고 이사님은 지금 사는 거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예. 네, 그 사실 생각보다 지금 아래쪽에 대한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가격 메리트나 모든 게 생겼기 때문에 네. 매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생각보다 이 이익의 하향이라든지 그에 따라 가지고서 거래를 동반해 가지고 좀 항복 매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네. 것들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번 장에서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전형적으로 이 사이클을 다 겪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네. 결국은 동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역실적 장세의 아주 전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전형적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역실적이 아직 피크에 온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니까 계속 해가지고서는 좀 뭐 그러면은 하방 베팅을 해야 되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계속해서 좀 현금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반도체에 대해 제가 가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올해 말까지는 좋지가 않다라고 그다음 재고가 많다라는 네.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반도체 쪽에서 바닥이 나올 때가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기업들이 뭐 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닝을 주고 이를 해결을 위해서 좀 조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4분기가 업황은 바닥일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전으로 해가지고서가 조금 기회가 올 것 같다. 네.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반도체 얘기도 하셨고 배터리 얘기도 하셨고 자동차 얘기도 하셨고 이사님 그러셨는데 네. 자동차는 사지 말라는 소리 안 하시네요. 그 리세션이 오면 네.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네, 내가 언급을 안 할 뿐이지 네. 전체적이다. 전체적으로는 네. 지금 뭐 저거 좋은 건 없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는 재고가 좀 쌓이는 거고 네. 자동차는 그거보다는 재고가 좀 덜하면서 네. 수요가 좀 밀려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강달러 수혜 업종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네. 환율 올라가는 거 대부분 뭐 실제적으로 대부분 다 수출주기 때문에 네. 더 수혜가 많습니다. 근데 또 수출에 이렇게 강달러일 때 수출 수혜를 입는 건데 네, 지금 무역 적자는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들여오는 게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원료나 원자재 쪽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 네. 거고 그 지금 문제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써주는 데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어쨌든 반도체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서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쪽에서 해야 되고 특히 PC 같은 거는 이미 다 PC 업그레이드 다 끝내놓은 상황이죠.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는데 네. D램만 잘 팔린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재고 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리세션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뭐냐? 재고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기술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단가를 후려쳐서 빨리 팔지 않거나 그거를 재고 자산으로 떨지 않으면 두고두고 창고에서 골칫거리로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쪽은 4분기를 중심으로 해서 재무제표에서 그것들을 다 떨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불리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절대적인 가격, 그럼 나 삼성전자로 승부 볼 거야. 나 여기서부터 사서 앞으로 10년간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가격은 맞습니다. 10년 장기간 볼 분들은 예. 그러면 앞으로 10년 볼 거니까 3년 정도 산다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씩만 산다고 하면 36분의 1, 36분의 1이니까 한 3% 사겠죠. 그러면 3% 사놓고 뭐 그거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 고민해야 되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지수도 어느 정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또 반등권을 노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 리세션을 의도하지 않은 페드의 금리 인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충격파가 와야 된다. 그러면 G3라고 보는 유럽 안 좋지, 중국 경기 부양한다고 그러는데 10월 지나고 나면 저기 부동산 문제도 심상치 않고 자들이 잘 되려면 위에나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걔들도 또 떠오르고 있죠. 미국 소비지표 관련된 부분 문제가 있죠. 거기도 긴축하기 시작하면 충격이 이제부터 12월부터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팔고 대외 흑자를 내고 있는 G3의 전반적인 기조가 긴축 기조가 되기 때문에 물건을 밀어낼 자리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덤핑 쳐서 계속 깎아서 물건을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달러를 환전을 해갖고 오면 우리한테 도움은 되기는 하겠지만 글로벌 전체가 다 달러가 올라간 상황이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평가 절하가 돼 있고 중국도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율이 좋아져서
수출이 많이 되는 효과는 예전만 같지 않다. 그런 거고 그러면 실제로 수요가 땡겨가지고 이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피크를 찍고 바닥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들어가서 보초 쓰면서 바닥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충격적인 상황인데 네. 12월부터 충격이 온다 이러시면 네. 지금 충격이 온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 보였잖아요, 이거는. 아. 예, 그러니까 뭐 페드가 뭐 정책 바꾸고 뭐 하는 것들은 다 네. 보였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막 어떤 의미에서 대비를 못할 정도의 어떤 두려움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강달러를 그때는 극단적인 상황이었지만 IMF 때 엄청난 강달러를 겪었고요. 그럼 우리만 겪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괜찮은데 우리가 그랬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글로벌 예, 예. 금융위기 때 네, 네. 그때는 뭐 전체가 그랬었어요. 네,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겪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제가 봐도 좀 다른데 네, 어떻게 네. 다른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이제 만성질환 같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우려가 됩니다. 그때는 갑자기 급성으로 아팠고 네, 네. 지금은 그냥 계속 아픈 거예요. 퇴행성이 지금 네. 이렇게 됐다.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뼈가 부러졌는데 네. 젊을 때는 좀 빨리 낫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이게 붓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90년대 말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쪽이 위기를 겪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뭔가 우리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단기 장기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정말로 그 흑자부도가 돈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환율이 1,500원 갔었는데 그때 우리의 경쟁자들 대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약세로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빠르게 우리가 경쟁률을 그러니까는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수출 경기가 회복이 빨랐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자들 대비해서 우리가 환율의 절하폭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빠르게 V자로 수출 경기를 회복하기는 좀 과거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을 할 때 얘기를 할 때 지금 당장 얘기할 때에는 뭐 가령 저도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돼야 된다. 에너지가 이만큼 올라오면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무역 적자 때문에 되지가 않는다. 네. 말씀을 드리지만 구조적인 요인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미국하고 중국 간의 패권 경쟁입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요. 다들 뭐냐 하면 자기 나라에서 물건을 팔 거는 자기 나라에서 생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그쪽에 팔기 때문에 수출의 흑자로 좋은 기여를 했는데 네. 이제는 그 나라에서 생산해서 그 나라에서 파니 외환 쪽에서는 전혀 그 기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강화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네 신산업 쪽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는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사실 해결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신시장을 찾는 거 아니면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뭐 그 생산 설비를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무형의 쪽에서 수출을 우리가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생각보다는 뭐 많이 올라가면 환율이 좀 안정은 되겠죠. 근데 그게 과거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는 것이 그 강달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우리는 괜찮다 이거잖아요. 네. 그 확실히 그게 도표로도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한국은 그래 제가 이렇게 봐도 네. 대기업들의 수출 실적이라든가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 문제가 지금 원전 잘 돌아가고 있고 여름에 에어컨 켜도 셧다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인플레 지금 유럽의 인플레의 핵심은 전기세입니다. 전기세가 네. 우리보다 몇십 배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몇십 배나 갑니까? 몇십 배가 비쌉니다. 그 뭐 말도 안 되는 전기세예요. 그냥 장사하는 업체들이 이거 불 켜놓고 장사하다가 이 전기세 때문에 장기를 못할 정도니까. 그 정도입니까?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 기회에 유럽하고 경쟁 붙고 있는 것들은 치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뭐 글로벌 패권 경쟁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을 지금 옥조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중국이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 것도 갖다 쓰고 뭐 초코파이도 사다 쓰고 뭐 네. 먹고
우리 거가 많이 필요했어요. 화장품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 다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웬간한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하고 붙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밸류 체인을 끊어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엄밀한 의미에서 멀리 봤을 때 한국한테 나쁠 건 사실은 없다라는 거고 요것만 잘 벗어나면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이외의 세계의 제조업 기지로서의 역할을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 뭐 아시아 네 마리 용 이런 얘기 해가면서 한국이 잘 먹고 잘 살 때 성장 구가할 때 그때처럼 제조업 기반이 다시 탄탄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끝이 보이는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지금 뭐 조선도 그렇고 다 끝이 보이는 산업들이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이 다 차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추가 투자를 하거나 신사업을 개발할 때 캐시카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이라든가 미국에서 우리를 좀 도와준다거나 우리 걸 좀 사준다거나 지금 뭐 폴란드가 다 죽어가는 우리 방위 산업들 뭐 하면서 몇 조 원, 수조 원대 어떤 오더를 주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핵심적인 건 우리만 좋을 수는 없고 네. 인플레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거를 끌 수 있는 핵심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국이 그때 이제 지금처럼 산업국이 아니고 조금 소외돼 있을 때 네. 아시아의 네 마리 용, 네. 네 마리의 맹주 해서 뭐 우리 뭐 대만, 싱가포르 뭐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을 옥죄는 상황이면 네.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말씀을 하셨지만 네.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끝낼 국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덩치도 크고 네. 미국 GDP의 75%를 지금 그러니까요.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하냐 이제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건 것 같은데 여태까지 미국은 넘버 2를 그렇게 크게 키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뭐 왔을 때 아폴로 우주계획 만들어서 뱅크럽시 만들어 90년대 완전히 파산하게 만들고 네. 북극에 가다 버렸고요. 독일하고 일본하고 갖다 프라자 합의 만들면서 완전히 거세를 해버리고 일본은 지금 40년간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를 평가절 상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패권 국가라고 하는 거는 네. 실제적으로 보면 돈을 찍어서 논아주고 야 이거 내 돈이니까 이거 가지고 장사하고 집도 사고 다 해라. 그리고 니들이 물건 만든 거 우리 쪽으로 갖고 들어와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패권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자국 내의 산업 기반은 많이 없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게 아닌 거죠. 부자는 돈은 다 벌고 거기서 고용 다 일으키면서 통화는 5%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데 무역은 25%를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 중국을 거세를 하겠다라는 작전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은 결정해야 되거든요. 산업 기반 공동화를 하고 위엔화를 논아주면서 쓰는 미국처럼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미국의 물건을 납품하고 저가 물품을 하면서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 역할을 하면서 GDP를 다운시키는 역할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너무 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동맹으로 묶어서 유럽하고 아시아 몇 개국, 한국, 일본 묶어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작전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결국에 나올 통화의 어떤 패권 싸움이 이런 어떤 지금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흐름이 그 중국을 고립시키고 러시아도 이제 딸을 시키고 뭐 이런 상황은 알겠는데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난 건데 네. 근데 유럽이 터져버리잖아요. 유럽이 더 어려워요. 지금 여기 하다 보니까 유럽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면 이것도 계산이 돼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유럽이 이렇게 되는 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인가? 이 부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경제를 다루지 제가 정치나 외교를 다루진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저희가 뭐 미국이나 한국 이런 상황 말씀드렸지만 네. 유럽에 비하면 참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유럽이 참 상황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거의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네. 여기가 뭐 장단기 금리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것보다도 지금 인플레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는 인플레를 또 잡기 위해 가지고서 아주 극단적으로 정책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유럽에 지금 가장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점이 다른 곳에도 지금 좀 안 좋은 영향을 그런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한 효과가 수출이 되어 가면서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이 안정이 좀 되어야 됩니다. 예. 근데 유럽은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쪽에서는 돈을 푸는 정책, 네. 예, 인플레법 같이 좀 푸는 정책, 독일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미국의 자이언트 스택 같은 금리 인상, 네. 이렇게 투 트랙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언밸런스 아닙니까? 지금 뭐가 언밸런스. 맞는 겁니까? 언밸런스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정부에서 뭔가 하는 거는 네. 이제 부도나지 말라고 막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풀려있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고 예. 어떤 여기서 뭐 지원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2, 3년 지나고 나면 니들 다시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더 많이 드니 그걸 좀 채워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만 딱 보면 유럽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은 맞는 것 같고 그거의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독일하고 이탈리아나 이런 부분들이 예. 조금 그동안 이제 보면 미국에 이제 보잉사도 있는데 에어버스 구매한다 그러고 친중국 정책하고 러시아 파이프관 연결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저 셰일가스 다 지금 불태워서 없애고 있는데 그것 좀 터미널 만들어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러시아랑 연결을 하고 정치권들도 그 싼 그거 뭐 한 2, 30조 되는 거 가스 갖다가 예. 3조 달러 그러니까 3천억, 4천조 정도 되는 그런 GDP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볼모를 딱 잡힌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니들 자꾸 친중국하고 친러하는데 원래 내가 니들 도와준 거야라고 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럽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본다고 봤을 때 결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끝낼 수 있느냐? 푸틴은 계속 하려고 할 거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 무기 안 대주고 우크라이나가 합의하자 선 긋고 여기까지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계속 정의 뭐 푸틴 나쁜 사람 이러면서 무기를 대주면서 전쟁을 종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다 넘어가고 미국에 있는 물건들 지금 다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에너지 같은 것들 미국이 부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너무 많이 증발을 해가지고 25%의 통화 증가율 2020년에 2021년에 14%의 통화 증가율을 냈는데 1970년대 폴 볼커 의장이 나오기 전에 평균이 13%였습니다.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통화를 증발해서 달러를 다 뿌려놨는데 이제 인플레가 확 튀어오르니 이걸 누군가는 책임져야죠. 그런데 미국은 자기가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올려가면서 달러 가치를 계속 올려가면서 어딘가가 터져야 되는데 그동안 유럽은 자기 패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친중 친러하니까 니들이 그럼 한번 이 칼자루 한번 줘볼래? 라고 하고 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을 찌른 거는 미국이 찔렀는데 그 칼자루 주면서 감옥은 네가 가 라고 하는 그 칼을 중국 러시아가 지금 쥐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유럽을 유럽 쪽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은 이제 에너지로 이렇게 하고 중국은 알아서 지금 부동산이 터지면서 리먼 사태 같은 게 올 것도 같고 그러면 미국의 패권주의는 계속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경제적인 영향력은 더 커지는 것 같고 이게 글로벌 환경이 되는 겁니까? 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저는 사실 이제 다시 한번 경제 쪽에만 집중해 말씀을 그러면 드리자면, 이거예요. 예. 지금 이제 유럽 얘기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력, 뭐 고립, 그 다음에 유럽은 뭐 경제적으로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강달러가 이렇게 지속되면 우리나라도 IMF 때 굉장히 힘들었듯이 네, 네. 이게 주변국들, 개도국들의 리스크 이게 이제 한번 터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아주 약한 고리부터 우리가 네. 뭐 개도국이 아니라 프론티어라고 하죠. 네. 더 아주 새싹 국가들이요. 그런 국가들은 이미 많이 뭐 지금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고 네. 있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잘 못 느낄 뿐이죠. 너무 이제 우리 입장에선 변방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니까는요.
근데 이 부분이 결국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국가로까지 결국은 전이가 되지 않겠느냐. 이고 뭐 글로벌에서 보는 걸로는 이탈리아가 유럽 내에서는 제일 약한 골이지 않느냐. 아니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을 위시해서 중국이 이번에 정말로 뭐 서프라이즈하게도 뭔가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 매달 하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시스템 리스크 발발 순위로 꼽고 있는 게 1등이 중국 부동산, 2등이 이태리 채권입니다. 예. 그럼 중국 이태리가 터진다. 그러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돼요? 뭐 안 좋게 침체로. 아니 예, 안 예, 좋은 예.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 야 이건 너무 무시무시한 거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강달러가 뭐 언제까지 가겠느냐. 달러 패권도 미국도 계속 이렇게 가는 거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강달러면 미국에서 만든 제품 값은 그렇죠.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장은 네. 미국에다 지으면 안 되고 바깥으로 들고 가서 공장을 바깥에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항상 미국이 10년 단위로 이렇게 경제를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를 해왔습니다. 87년에 우리로 말하면 저축은행 같은 게 미국에서 터졌는데 멕시코 외환 위기가 터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피해를 본 건 멕시코가 봤고요. 미국의 거품이 닷컴 버블이 뭐 일어나기 전에 나왔던 게 우리나라 IMF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미 다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의 팽창과 축소가 나올 때 그랬고 07년도는 본토가 터졌지만 결국에는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미국은 자기 돈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가면서 유럽이 또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패권 국가는 달러를 강하게 막 들어올려서 우리는 안전해. 이제 믿을 거 달러밖에 없어 하고 달러같이 확 들어올려서 달러를 흡수해버리죠. 그리고 나면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산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면 그 달러 갖고 가서 채권이고 인프라고 주식이고 다 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배당 받고 이자 받고 통행료 받고 하면서 체제가 유지되는 거. 그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내부 통화인 달러가 글로벌 화폐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국 내에 어떤 인플레를 잡고 뭐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걸 돈을 풀고 재고 하는데 전 세계가 같이 엮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비트코인처럼 뭔가 어떤 그걸 기준을 만들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미국의 어떤 의지대로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빠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현금을 50% 정도 갖고 있다가 미국이 빵 하고 뭔가를 터트려서 그쪽이 부러지면 거기다가 돈을 확 태워서 부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개도국이 터지고 이탈리아가 터지고 중국이 터지고 유럽이 터지는 거에서 유럽이나 그런 터지는 사람 입장에서 보지 말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달러를 쥐고 있다가 싸네? 여기 가자라고 할 때 그때 같이 들어가야 되고 아마도 그 상황이 오면 한국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주가도 빠지고 부동산도 빠지고 다 헐값으로 자산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 그게 이제 침체고 리세션인데 그때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향이 온다면 외국인도 그때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산 가격을 다시 들어올리는 그러면 달러는 미국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국 밖으로 나오는 때는 달러가 110, 120 갔다가 이제 80, 90까지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고 그게 한 10년 걸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10년은 미국이 이머징보다 좋은 10년이었지만 그 전에 10년은 이머징이 미국보다 더 좋은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나와서 어딘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는 쪽이 또 좋은 수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10년간의 어떤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기술 개발하고 자기들 돈 다 벌고 그리고 나서 그걸 전 세계에 논아주면서 세계를 리딩해 가는데 그렇다고 보면 달러가 약세가 되는 시점은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유럽을 사기에 매우 좋은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필연적인 호흡 과정에서 나오는 들숨과 날숨인 것이지 다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인 게 아니라 매번 반복되었던 시스템과 같은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그 지금 이사님 말씀은 한 번의 하락은 더 각오를 해야 되고 아주 길고 큰 하락. 예. 아주 길고 큰 하락이 온 이후에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추세 전환을 그때 할 수 그때 있다. 할 수 있다. 네. 그 시기는 언제일지 모르나 좀 더 견디셔야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저 증시만 보면은 이제 당면해서 증시에 영향을 끼칠 것이 CPI 아니겠습니까? 14일에 발표하잖아요. 지금 6월에 9.1%, 7월에 8.5%, 8월에는 글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8월에 대해 가지고서 뭐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나온 나우캐스트 경우에는 뭐 8.2에서 8.3 정도 사이로 네.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거의 증가가 없는 수준이고요. 이거는 아마도 뭐 에너지 가격이나 각종 커머더티 가격이 좀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CPI가 뭐 어떻게 나오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의 화두라고 한다면은 연준이 뭐 한 달이나 두 달치 가지고서 그러니까 의미 있게 안정적으로 인플레가 내려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이제 긴축을 하겠다 이런 거를 말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만약에 조금 안도할 만한 뭐 예상보다 낮은 숫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아우 그래봤자 9월 FOMC를 봐야 되고 네. 그때 파월 의장 무슨 얘기하는지 봐야겠어라고 좀 계속해서 마음 졸이면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그런데 이사님 네. 너무 겁나요. 오늘 계속 쪼셨으니까 네. 이제 그 내일 모레 추석 연휴도 시작되고 그러는데 네. 희망을 좀 주세요. 희망을. 네. 개별 종목들은 아직 괜찮은 것들이 좀 있는데 네. 종목들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도 그거 그냥 눈치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정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네. 멀티플 17배짜리 주식을 제가 정말 좋은 기업이라 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13배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탈탈 털어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게 10배 미만으로 떨어지더라고요. 퍼 PER 기준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PER이 10배 밑으로 떨어져 담보 잡아서 또 때려박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8배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돈이 없어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3배 미만까지 빠졌습니다. 이게 성장도 있고 이익도 잘 나고 좋은 기업이고 그 기업이 결국에는 100배 이상 시가총액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리세션이 오고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과정이라든가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흘러나올 때 그 타이밍을 한 번 피하지 못하니까 그다음부터 되게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1억 가지고 5천만 원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5천만 원만 잘 지키고 계시면 그 5천만 원이 리세션이 들어갔을 때 주식을 사면 그게 5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수 10% 올라간다는 말보다는 1, 2년 버텼다가 5천만 원이 5억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희망적이죠. 그리고 주식 투자는 페드가 바람을 내쉬면서 뒷바람을 주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되는 거지. 그쪽에서 빨아들일 때 뭔가를 하는 거, 열심히 계산하고 PER을 계산하고 네. 뭐 정책을 알고 분석하고 그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빨아들이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그냥 마이너스만 안 내고 계신다라고 하면 정말 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희망인지 고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뭘 해도 너무나 힘든 구간, 그 구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마가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같이 하시면서 그 장 분석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